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4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 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올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먼저 이 최근 이뤄진 유럽연합 의회 선거 결과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최근 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삼성의 경영권 상속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팟캐스트 포털인 이 팟빵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꼴통경제를 검색을 하신 후에 저희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이 현충일입니다. 금요일 현충일이어서 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 꼴통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럽 쪽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반EU, 반유럽연합을 기치로 내건 이 극우 정치 세력들이 부상을 하면서 유럽 통합이 좌초할 수 있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해보죠. 백남주 연구원, 우선 유럽 의회가 어떤 것인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유럽 연합은 이제 EU, 이 대다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유럽 국가들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유럽 내 단일 시장을 형성을 하는 것을 지향을 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해서 국제 무대에서 이제 유럽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2013년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가입을 하면서 총 28개국이 이제 가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유럽 연합의 경우에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인데요. 유럽 연합 이사회는 이제 유럽 연합 회원국 각 분야별 이제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거고요. 유럽 의회는 말 그대로 유럽 연합의 의회인 거죠. 그래서 주로 유럽 연합 관련 문제에 대한 이제 공개 토의를 하고 유럽 연합 예산을 심의하고 각종 집행기관의 감독 등의 업무를 이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격인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제 불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유럽연합의 신규 가입에 대한 이제 거부권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럽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럽연합 차원의 이 의회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유럽연합 의회는 어떻게 의원들이 선출이 됩니까?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각 회원국의 이제 국회의원이 파견되는 형식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9년부터 이제 직선제 체제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회원국 국민들의 이제 직접 선거에 의해서 5년마다 이렇게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규모에 따라서 국가별 의석수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유럽 의회는 총 이제 736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국가별 의석수는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은 독일이 최대 많았는데 99명 이렇게 의원을 이렇게 의석수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몰타 같은 경우가 제일 작은데 5명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 선거에 의해서 유럽 의회 이제 의원을 선출하지만 의회 안에서는 이제 국적을 배제하고 정파 간의 연합 형태 이렇게 좀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기민당이라든지 프랑스 대중민주연합 등이 주축이 된 중도 우파의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국민당 그룹 이런 그룹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일의 사민당이라든지 영국의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등이 주축이 된 이제 중도 좌파 그룹인 사회당 그룹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의회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유럽 의회 구조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제 기존의 유럽의 정치 지형을 주도했던 정치 그룹들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 내에 최다 이제 교섭 단체인 중도 우파 유럽 국민당 그룹 같은 경우가 제1당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긴 했는데 기존의 274석에서 62석이 줄어들어서 21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요. 중도 좌파 유럽 사회당 그룹 같은 경우에도 10여 석이 이제 줄어들어서 186석을 확보하면서 제2당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주요한 정치 세력들이 부진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이어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이제 각국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가 22석으로 기존보다 19석이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고요. 영국이 22석, 스페인이 4석, 오스트리아가 4석, 네덜란드가 5석, 그리스가 3석 등이 최소 70석 이상을 확보하면서 이제 제3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극우 성향의 영국 독립당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되었던 영국의 이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를 깨고 제1당으로 이렇게 부상을 했고요. 보통 많이 아시는 이제 르펜이 이끄는 프랑스 국민전선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데, 이 국민전선도 25%의 득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창당 이래 최대 성과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중운동연합이나 사회당을 제치고 제1당의 지위에 올라섰고요. 독일에서도 이제 극우 신생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인 정당이 7%의 득표율로 7석의 의석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약진을 했군요. 예, 문제는 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그건 정말 극우적으로 변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높아진 것만은 이제 사실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확산되었던 거고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또 이제 각 국가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여건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기적인, 뭐 속된 말로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유럽 통합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회의감이 이렇게 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 이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했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단편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것은 너무 단편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중도 보수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의 정치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도 보수 정부의 긴축 정책과 기존의 유럽 연합 시스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유럽 시민들이 반발한 성격이 크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럽 연합, 특히 이제 유로존의 좀 취약성들, 안 좋은 측면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던 거고요. 경제 위기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일반 민중들에게 이제 전가가 되었던 거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4월 중순경에 방송했던 10회분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등 이제 소위 이제 통화 금융 정책이 자국 은행에 의해서 각 회원국별 은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중앙은행이 독일의 기준금리를 정하고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전체 차원에서 이런 통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여건에 맞추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은 경제 여건이 좋고 프랑스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이제 화폐를 많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 물가가 이렇게 상승해버려서 좋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결국 유럽중앙은행은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운영하기는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로존의 취약성도 함께 이제 드러났던 게 더 큰 문제였죠. 이제 각 국가의 경제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환율 등의 이런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몇 차례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해서 수출이 호전되거나 해외에서의 여행이 늘어나서 경기가 회복되는 여건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서민 경제가 좋아지느냐 뭐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그런데 유로화는 상황이 좋지 않은 그리스의 사정이 이제 반영되는 것과 함께 경기가 나름 괜찮은 이제 독일 등의 현황도 함께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들이 뭐 그리스로 관광 가기가 이제 쉬워져서 관광 수입이 늘어나는 등의 이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가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그렇게 되지 이제 못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독일 등은 마르크화를 쓸 때보다 유로화를 쓰면서 가치가 떨어진 자기의 경제 여건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진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수출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유로화 사용으로 인해 이 위기를 겪게 된 국가들은 더 침체에 빠져들고 경제 여건이 괜찮은 국가들은 더 이득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유럽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독일이 그리스 등의 위기 국가들을 이제 지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환율의 이 경기 조절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하지 않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통화 정책이 유럽 중앙은행 중심으로 결정이 되면서 위기국들은 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정책을 펴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럽 연합 체제 내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독일 등의 국가들이 위기국들에게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은 그리스 등을 이제 잘 지원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게 이제 과거의 사실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도 왜 우리가 그리스를 지원해야 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컸던 거고요. 이러니까 유럽 통합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것과 더불어 이 위기국한테 이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들 국가들한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면서 이게 또 문제를 낳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 등의 위기국은 자금을 이제 지원받는 대가로 뭐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나 국유 재산을 매각하거나 사회보장제도를 축소 뭐 이런 것 등의 긴축 정책을 이제 펴야 했었던 거죠. 어떻게든 이제 자금 여력을 만들어서 빚을 갚아라 뭐 이런 이제 의도로 긴축 정책을 강요하게 되었던 건데요. 더군다나 이제 지원받은 돈은 각 국가들의 이제 이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쓰이는 게 아니라 국제 투기 자본의 빚을 갚는 데 쓰여졌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민중들의 고통을 대가로 국제 투기 자본들 배를 불리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일반적인 국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기존 정치 체계와 유럽 질서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단순히 유럽 민중들의 이 정치적 성향이 극우화됐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이 기존의 유럽연합 시스템과 이 긴축 정책에 대한 이 유럽 민중들의 불만과 저항이 표출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불만들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대중의 불만을 담아내지 못한 기존 정당 이제 구도에 대한 이제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봐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 세력이 없다 보니까 이 극우 세력에 이제 눈이 돌아간 거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극우 세력만 부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긴축에 반대하면서 유럽 연합에 문제 제기를 해온 이제 좌파 그룹도 이번 선거에서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좌파, 이 북유럽 녹색 좌파 이런 이제 그룹들은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긴축에 대한 저항, 사회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건설, 생태적 발전, 뭐 시민 혁명을 위해 뭐 민중에게 권력을 그리고 뭐 TTIP라든지 나토,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무역 협정이나 나토 이런 것들에 반대했고 평화적 유럽 건설 이런 이제 과제들을 선언하면서 꾸준히 유럽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왔던 이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좌파 세력들은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를 했나요? 네, 이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의 이제 지지율을 얻었는데요. 2009년에 비해서 8석이 늘어서 43석 이상을 이제 차지할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는 유럽 연합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극진 좌파 연합 이제 시리자라고 하죠. 이 시리자가 집권 이제 신민당과 사회당을 꺾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1위를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이제 재협상을 요구를 했었고 긴축 정책에 반대를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채무 불이행과 유로존 탈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 내에서 이제 새로운 좌파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부상을 해왔던 이런 이제 정치 그룹이었던 거죠. 네. 예, 이런 그러니까 극우 세력의 이 약진과 더불어 동시에 이 좌파 세력이 부상을 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히 유럽 민중들이 극우화됐다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 유럽 연합 체제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이번 유럽 의회 선거는 유럽 내 이제 새로운 대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보 진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적 시각에서 좀 유럽 연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좀 제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예, 이렇게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럽 연합의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유럽 통합의 길이 이제 더욱 험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반유럽 연합을 기초로 내건 이제 극우 정치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 정치 세력들도 이제 이번 유럽 의회 선거 결과를 보고 자신들의 정책을 이제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올랑드 이제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 선거가 끝나고 EU 개혁과 함께 EU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의 방향보다는 유럽 연합의 권한 축소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유럽 연합 해체를 좀 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이 해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기존 집권 정당들은 이제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려놔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와 이제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유럽 민중들의 이제 불만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유럽 연합 쪽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보다는 긴축을 통한 이제 재정 건전화의 무게를 둬왔었는데요. 이러한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기존의 긴축 정책에 대한 저항, 새로운 정치 대안에 대한 유럽 민중들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의 통합 실험이 중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세계 질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이 유럽연합 의회 선거 이후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입원을 했고 삼성 SDS의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의 경영권 상속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지난 10일 정도에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아직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현재 강남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이 순천향병원에서 심장이 정지가 되면서 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고 강남 삼성병원으로 옮겨서 이 혈관에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뒤에 이제 의식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많아지면서 이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오늘이 30일이니까 지금 무려 20일 동안 이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식 회복이 늦어지는 게 이 뇌 손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진정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네, 뭐 당일 쓰러진 뒤에 이제 자택인 한남동에서 이 강남 삼성병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인근의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갔죠. 거기서 이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 측에서는 이제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시간이 이제 5분 이내였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송 과정, 그러니까 한남동에서 이 순천향병원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심정지 기간이 8분 가량 되는 걸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알려지기로는 이제 4분 정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되고 7분이 넘어가면 이제 뇌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정 치료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 뇌 손상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뭐 가령 이 회장이 이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다시 회장 역할을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이틀 전인 8일이었죠. 이게 삼성 SDS가 이사회를 열어서 연내 이제 기업 공개 즉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고 결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진행된 이 경영권 상속 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삼성 SDS의 지분 11.25%, 870만 4천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걸 상장을 해서 이 경영권 상속 과정에 필요한 세금과 이 계열사 지분 확보에 사용될 이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는 거죠.
삼성 SDS 주식의 경우는 이제 다 팔아도 이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현재 삼성 SDS 주식이 장외 시장에서 주당 뭐 14만 원 수준으로 이제 거래 중이고 이제 상장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두 딸인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도 각각 3.9% 약 300만 주 정도씩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 역시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 4,200억 원에서 6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각각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상속에 필요한 자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의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에서 보면 이제 승계에 있어서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이 4조 원 상당의 이 삼성생명 지분인데요. 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해야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물려받게 되면 이 30억 원 이상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지금 이건희 회장 명의의 총 재산이 13조 원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이걸 다 물려받으려면 이제 세금이 최대 5조 원가량 들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생명 주식을 물려받은 뒤에도 한 2, 3조 원가량이 더 필요한 거죠. 물론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 혼자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의 부인과의 자녀들을 다 합칠 때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뭐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한 3조 원 뭐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 정도 규모면 이제 뭐 이재용 사장이 경영권 상속을 하는 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이 작업이 뭐 다른 사람은 싫어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이게 삼성그룹 전체가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수가 생기거나 하지는 뭐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말 많고 탈 많은 이제 삼성과의 3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좀 과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 유학 중이던 이 1994년에서 96년 기간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원을 증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증여세 16억 원을 납부를 하죠. 그리고 남은 돈 44억 원을 이 종잣돈으로 S1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 비상장 계열사들의 주식을 헐값에 매입을 해서 이 회사들이 상장이 되면 이 매입가보다 훨씬 높은 시가에 파는 방식으로 700억 원가량의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4억 원이 700억 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이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S의 지분을 확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이 전환사채라는 거는 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주당 7,700원의 전환 가격으로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25.1%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 이걸로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됐죠. 1999년에는 이 삼성 SDS가 321만 7천 장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라고 하죠. 이 일정 기간 뒤에 특정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채권입니다. 이걸 발행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연 사장 등 이제 자녀들한테 나눠줬죠. 이때 인수 가격이 7,150원이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걸 2002년에 전량 주식으로 교환을 해서 이 삼성 SDS 지분 9.1%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앞서 삼성 SDS 주식이 상장이 되면 약 한 20만 원 정도까지 최대 그렇죠. 예, 거래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최대 20만 원 하는 주식을 7,150원에 결국에는 나눠준 거군요.
신주인 수권부 사채를 받을 당시에 뭐 SDS의 주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삼성은 이제 삼성 SDS의 일감 몰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 이 대규모 기업 집단 현황 공시를 보면 2012년 삼성 SDS의 매출 4조 4,236억 원 중에 계열사 물량이 3조 4,383억 원으로 이 77.73%를 차지합니다. 이게 SDS라는 게 이제 데이터나 정보 이런 거 하는 회사니까요. 이거 다 이제 계열사들이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매출하고 이익이 올라가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번에 결의된 상장을 통해서 그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정말 이 편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이 상속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60억 원 받아가지고 16억 원 증여세 내고 44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무려 그렇게 되면 20년간 1,000배 가까이 재산을 불린 거죠. 네. 그러니까 20년간 그럼 평균 수익률이 50배,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로 하면 4,900%에 달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유학생 신분으로 그런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재산 4조 원 중에 이제 여전히 비상장 계열사 주식이 아직 2조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재산을 얼마나 더 불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세계 주식 투자 역사에서 절대 이제 깨질 수 없는 네, 그 기록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생각이 드는데 왜 이 경제지들이나 금융사들이 이 부회장에게 이제 수익률이 최고인 사람들에게 주는 투자 대상 같은 걸 안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이 증시에서 소위 이제 대박을 치는 방법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이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의 주식을 싸게 사서 갖고 있다가 이게 상장돼서 이제 주가가 오르면 파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그거를 이제 파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걸 갖기가 어려운 기회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그런 과정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10번 가까이 잡은 거죠. 네,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이지만 그렇다고 이 삼성을 그냥 뭐 소위 이씨 일가의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편법적 상속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재벌들이 뭐 이만큼 성장한 뒤에는 뭐 당연히 국민들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반으로 각종 뭐 저리 대출 등의 이제 정책적 혜택을 받았고 투자한다는 이유로 각종 조세 혜택을 받아왔고 국민들한테 높은 물가 부담을 지우면서 이 수십 년간 고환율 정책으로 뭐 막대한 환차익을 거뒀고요. 뭐 수십 년간 수입품의 유입을 통제해서 이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들을 이 국민들이 사주면서 망하는 것도 막아줬죠. 마치 이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이러면서 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뭐 희생을 감수했던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역사들을 본다면 뭐 삼성의 주인을 과연 이씨 일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장남을 성공시켜 놨더니 이제 형제 자매들은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만 챙기더라 뭐 이런 이제 뭐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까지 성장한 걸 뭐 창업자 일가만이라 공이라 할 수 없고 그런 만큼 삼성이 국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삼성도 이런 부분이 좀 이 신경이 쓰이는 건지 최근에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돌아가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14일 삼성전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며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 관련된 산재 소송 관여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사실상 그간의 요구를 뭐 대부분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문제 하나만을 보면 잘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경영권 상속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흔쾌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반도체 공장의 이 백혈병 발생 문제도 2007년에 처음 나와서 벌써 이제 7년을 끈 사안이거든요. 진작했어도 벌써 했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좀 하는 거니까 이런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공장의 이 공정에서 이 백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던 사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7년을 끓은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있는 거죠. 이제 삼성 SDS가 연내 상장이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1조 원을 넘는 대박을 치게 되겠죠. 당연히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울 테니까 이제 그간에 거부해왔던 이 문제를 해결해서 희석을 하겠다는 거겠죠. 뭐 새로 회장이 들어서는데 이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문제들을 뭐 선대 회장이 털고 가자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 이 이재용 시대의 삼성에서는 뭐 그런 인권 침해와 비상식적인 노동자 탄압이 없고 노조를 인정하는 삼성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상속을 용인하게 하려는 거죠. 물론 뭐 상속 이후에 상속을 딱 하고 나면 또 계속 그럴 거냐 그런 보장은 뭐 사실 없는 거고요. 네, 이 삼성의 이번 사과와 보상에 과연 이제 진정성이 있냐 뭐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건 이제 최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서 보이고 있는 이제 삼성의 행태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 양산 지역의 삼성 서비스 센터에 다니는 노동자 이 염호석 씨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조합 인정과 임금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간 이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 서비스 센터 업무를 외주화해서 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한 뒤에 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를 해왔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면서 외면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작년 8월에 이 노동자 이면우 씨가 과로로 숨지고 10월에는 노동자 최종범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벌어진 비극인데요. 염호석 씨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동료들이 모여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 경찰력이 투입이 돼서 시신을 빼내서 부산으로 옮기고 지인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채 화장을 강행하는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고인이 노조의 분회장이었고 이 분회장이란 말은 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유서를 통해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삼성 서비스와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화장해 달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이 유가족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시신을 뭐 사실상 탈취를 해간 거지요. 뭐 유가족 중에도 이 고인의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데도 이 그런 절차가 강행이 된 것이고요. 보통 이런 비극이 발생을 하면 동료들과 유가족이 만나서 이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장례를 치러가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인데 경찰력이 동원돼서 시신을 빼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태가 전개된 데에는 무언가 삼성 측에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간 삼성은 이 노조 없는 회사를 만든다면서 노조를 만드는 움직임이나 이 반도체 공장에서의 백혈병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 당사자들을 사실상 이 감금하고 거액으로 해유를 하는 등의 이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각종 이제 증언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정면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이 각종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덮으려고 시도하는 이 삼성의 이 기존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행태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회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뭐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는 거니까요. 네, 이번에 있었던 삼성의 사과 및 보상 조치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삼성이 이번 염효석 이 노동자의 문제에서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의 경영권 상속 문제와 삼성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4 꼴통경제 13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연휴 잘 쉬시고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